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5일이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랜만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다루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주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부터 해서 저를 이제 따라오셨던 분들은 꽤나 이제 큰 수익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표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렇게 큰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노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기회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내자라는 뜻보다는 다시 한번 다른 테마를 통해서 수익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수익은 축하드리고요. 그 수익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상황을 조금 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보고 계시는 방송들은 모두 이제 목표가를 높게 잡고 추가적인 상승 혹은 이 수급에 대한 모멘텀, 지금 이제 많은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이 미국의 원자력 종목들에 대한 주가들,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제 계속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북돋우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고점까지 차트를 그리면서 뭐 10만원, 15만원, 이런 상황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기준을 세우는 데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느냐입니다.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력에 대한 주목을 받았고 가스터빈에 대한 주목을 받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내용이 공유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에 대한 원자력 4배 확대 성명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미 이전부터 해서 전 세계가 원자력을 3배 확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3배나 4배나 사실상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미 2023년부터 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을 3배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SMR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번 크게 올라갔던 적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이후에 굳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이슈들이 마치 이때부터 새로 시작된 마냥 뉴스를 뿌리면서 아주 크게 주가를 급등시키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모습이 상당히 이제 의도적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하필 타이밍이 MSCI 리밸런싱과 맞물렸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가 아무래도 리밸런싱에 대한 패시브 자금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 그 영향으로 저는 저번 주까지도 계속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유입이 진행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5월 31일 이후에는 과연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처럼 계속 들어와 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원자력 테마가 좋다면 왜 기관 투자자는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단기적인 물량 금융 투자가 빠져나가고 있긴 하지만 연기금 투자자도 매수를 멈추고 매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투신 투자자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 주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 외에는 사실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수급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원자력 4배면 뭐 당장 뭐 10만 원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앞으로도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그 소식들은 들려왔었고,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불확실성이 나타났을 때는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올라가다가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그런 불확실성이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조금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연 정말 이 주가에 맞는 지금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현 상황이 어떠한가, 그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아무래도 다른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관련 방송들을 보셨을 때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얘기 해봤자 좋은 얘기 못 들을 거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본질을 모르고 계속 그런 이 주가에 대한 상승을 유도해서 뭐 구독자들을 현혹시키거나 뭐 그렇게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저는 조금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관련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면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3년간 2.6조의 설비 투자, SMR, 수속, 미래사업 가속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2.6조 설비 투자 중에 가장 많은 1.3조를 투자하게 되고 대규모 투자를 위한 현금을 충분히 확보했다라는 얘기를 써놨습니다. 올해 1분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조 원이 넘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 기사만 보면 정말 이제 왜곡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자가 지금 이거를 의도하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필 두산 에너빌리티가 1.3조를 투자하는데 투자 현금 확보를 충분히 했다. 올해 현금성 자산이 3조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잘못 읽으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마치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두산이 현금성 자산이 많다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한번 실제 수치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봐야겠죠. 투자를 하실 때는 이 소식이 정말 팩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고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여러분들의 역량을 끌어올리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번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자, 다트 공시나 네이버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자 공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분기 보고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2025년 1분기 분기 보고서를 가져와 봤고요.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새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결 재무제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는 자회사까지 모두 포함한 재무제표이고 실제 재무제표가 이제 이 재무상태표를 보게 됩니다. 그럼 연결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에 두산 밥캣도 있고 그 다음에 밥캣 말고 저기 퓨얼셀도 있고 그 다음에 두산 리사이클링 솔루션과 그 다음에 지오 솔루션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별도로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무 상태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금성 자산이 얼마인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단위가 100만 원이고 100만 원 기준으로 3,06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기사에는 3조인 것처럼 얘기가 나왔지만 3조 아닙니다. 3천억 밖에 없습니다. 실제 자산이 지금 이 62기 말, 그러니까 24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6천억이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3천억이 줄어가지고 1분기 만에 현금성 자산이 3천억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유동부채는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고 단기 차입금이 2조 가까이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현금성 자산 3천억 밖에 안 되는데 단기 차입금이 2조나 된다. 그리고 그 이외에 장기 차입금까지 하면은 9,500억, 그 다음에 사채가 6천억까지 해서 총 차입금이 4조 가까이가 됩니다. 이 차입금이 4조 가까이 되는 시기가 우리가 두산중공업 시절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시절의 차입금 수준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없는데 차입금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돈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 기사는 뭘 얘기를 한 거냐? 두산 분기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두산도 마찬가지 연결이 있고 재무제표가 있는데 개별이 있죠. 근데 연결 재무제표 요약 정보를 보시면 실제 이제 현금성 자산이 3조 1천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두산 아래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실적을 다 합친 건데 유독 두산그룹 중에 하나만 지금 멀쩡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두산 밥캣입니다. 두산 밥캣의 현금성 자산이 저기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두산 밥캣은 그럼 실제로 현금성 자산이 지금 여기 130만 USD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계산하면 거의 1조 8천억 원의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3조 중에 1조 8천억, 거의 2조 가까이가 두산 밥캣 돈입니다. 그럼 두산이 어떻게 저걸 쓰겠습니까? 두산 밥캣 돈인데 아무리 자회사라고 해도 마음대로 저 돈을 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연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왜곡된 얘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1.3조가 필요한데 그 돈이 굉장히 부족하다. 차입금은 4조이고 현금성 자산은 3천억인데 그거를 당장 어디서 구할지는 의문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뭐 다른 기사를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뭐 투자금은 석탄 화력 발전 관련된 그런 자산들을 매각해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석탄 화력 발전을 매각해서 1조 가까이를 과연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을까? 석탄 화력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석탄 화력 발전의 그 자산을 누가 매수를 해줄 것인가, 매입을 해줄 것인가? 거기부터 일단 의문인 상황이고, 그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연 그 현금을 마련해서 실제로 이제 공장을 짓고 캐파를 늘려서 수익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현실적인 수익을 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당장 2025년에 가능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시가총액 26조, 코스피 14위입니다. 근데 지금 실제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연결 기준 재무제표는 순이익이 5,300억 예상되고 올해 매출액이 16조 정도 예상됩니다. 근데 사실 2023년과 대비해서 오히려 실적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고 당기순이익은 조금 늘었지만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ROE 자체가 그래서 1% 수준 혹은 올해는 4%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크게 늘지 않는 상황입니다. 순이익률도 굉장히 낮고 부채 비율은 오히려 지금 분기 기준으로는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보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돈이 계속 고갈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5천억 정도면 뭐 기업이 어느 정도 돈을 버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아까 뭐라고 했죠? 연결 기준 재무제표입니다. 연결 기준은 자회사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두산밥켓의 실적이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산밥켓의 영업이익을 보시면 9천억, 5천억, 5천억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아까 5천억 중에 이 9천억, 5천억 빼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순이익은 거의 0원입니다. 0원. 그 14조, 14위, 코스피 14위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 당기순이익이 지금 0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게. 그런 기업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10만원까지 주가가 과연 올라가는 게 맞냐, 이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왜 0원이냐? 당연하죠. 차입금이 지금 4조 가까이가 되는데 그 중에 발생하는 부채가 거의 지금 이 1,000억, 2,000억 수준입니다. 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자금을 지금 차입금을 갚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입금 지금 거의 5% 수준의 이자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산하더라도 2,000억 수준입니다. 요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두산 밥켓을 떼는 것까지 고려했지만 사실 그 단계는 주주들이 동의하지 않았고 두산 밥 켓에서 얻는 이제 배당금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패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든 이제 그 사업 재편은 실패했고 그럼 나머지 이제 차입금을 갚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유상증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상증자 또 할지 안 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 방법 외에 차입금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두산 밥켓을 이제 블록딜을 해서 지분을 또 한 번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땜빵질을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장 실적을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뭐 유상증자 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이미 높고 이미 다른 뭐 방산, 조선 이런 종목들 유상증자 해도 계속 가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랑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보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뭐 2023년부터 해서 지금 주가가 17,000원 수준에서부터 83만원까지 엄청나게 지금 50배 가까이가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은 2023년 기준 영업이익이 6천억 수준밖에 되지 않았고 순이익이 1조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3조 가까이, 당기순이익이 2조 가까이로 연평균 지금 ROE가 54%에 달했고요. 이 2023년에도 25% 수준이었습니다. ROE가 지금 20% 이상의 아주 고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액이 거의 3배, 4배가 증가한 상황이고요. 순이익이 지금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50배가 올라간 거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마저도 지금 두산밥켓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 두산밥켓 없으면 순이익이 0원 수준이고 ROE 자체는 두산밥켓 제외하면 거의 0% 수준이다. 성장을 하지 않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주가를 올린 당 본인은 외국인 투자자이면서 MSCI 리밸런싱, 특히 트럼프에 대한 이 원전의 발언으로 갑자기 이제 급등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냥 단기 테마인 수준이죠. 아무래도 이 단기 테마가 열이 식고 서서히 이제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서서히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현실적인 실적에 다시 주가가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오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 대표적인 이제 조선 관련 종목들로 상당히 이제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고요. 한 2배 가까이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하나오션에 대한 실적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오션도 지금 코스피 16위 수준이고요. 상당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실적을 한번 보면 2022년부터 해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마이너스 잡혔다가 빠르게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천억, 올해 작년에 2,300억까지, 올해는 1조 가까이로 영업이익이 5배 가까이 증가를 하고요. ROE가 10% 이상으로 하나오션도 마찬가지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빠르게 줄고 있고요. 유보율도 마찬가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OE도 같이 늘어나면서 순이익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이게 바로바로 보이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보이지 않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순이익률은 마이너스, ROE는 1% 수준,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늘어나고 있고 유보율은 감소하고 있고 매출액은 오히려 2023년 대비해서 줄어들었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과 비교할 수 있는 재무제표인지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에 대한 원전 정책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원전 강국에 대해서 2030년까지 원자로 10기 착공을 하고 2050년까지 원자력 4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3배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에서 그동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추진이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해서 COP28에서 이미 세계에서는 약속을 했고 미국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굳이 원자력 발전 4배를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2023년에서 2025년까지는 이미 3배에 대한 약속이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 3배에 대한 약속이 2년 정도 지속이 되었는데도 거기에 대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착공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NRC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시키고 18개월 내에 승인하도록 대폭 이제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좀 더 이제 원자력에 대한 건설을 촉진시키도록 바꾼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이제 늘리려고 했을 때에 대한 현실성이 부딪히게 될 거고요. 원자력 발전, 특히 SMR 관련 이 프로젝트는 이전부터 이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같은 대형 원전 기준으로 했을 때 소형 모듈 원전을 지을 때 금액이 거의 2배 가까이가 비싸거든요. 그런 많은 비용을 과연 어디서 이 미국이 조달할 건가? 실제 미국은 7월, 8월 정도면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채권에 대한 그런 이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많은 외국인 투자자, 많은 이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도를 함으로써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미국의 부채 이자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트럼프는 뭘 믿고 2050년까지 원자로를 늘릴 것이냐. 그러면서도 이 트럼프에 대한 임기는 2025년부터 해서 2029년도가 끝이죠. 그럼 2050년까지 늘리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이 트럼프가 아무리 정책을 펼치더라도 그게 현실성 있는 상황인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자로 10기를 착공한다라고 해서 이 원자로 10기를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온다? 그것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와 이 일본 기업들은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추진하는 스타게이트, 누가 투자를 했죠? 일본의 손정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했고요. 괜히 그냥 그렇게 투자를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투자금을 대신해서 일본에게 이득을 낼 수 있는 무언가를 다른 걸 받을 겁니다. 특히 이 원자력 협력 관련해서는 일본과 아주 긴밀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그런 상황을 미국에게 유리하게 뭔가 해준 게 없습니다. 오히려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본인들 입장에서는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송을 했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한 겁니다. 근데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에서 큰 사업을 벌여가지고 많은 수주를 가져가도록 이 트럼프가 놔둘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계속 본인들의 산업을 뺏어간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제조업을 미국에서 부활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한 번 할 겁니다. 그러면 수주를 가져가더라도 미국에서 원자로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 거고,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는 불가피하게 미국에서 원자로 공장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뭐 원자로 이거 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져가서 수주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원자로 10기 착공을 해서 두산이 만약에 다 가져간다라고 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현실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두산중공업 시절에 중국 쌈먼 원전에 1,500억 규모의 원자로를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수주건이고요. AP1000 원자로로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수주를 했던 겁니다. 이 수주 금액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두 기를 합쳐서 1,500억 원 가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2조, 3조 이 수준이 아니죠. 왜 이 수준이 아니냐?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 원전에 들어가는 거는 아주 턴키로 모든 이 원자로 주기기를 다 넣기 때문인데, 이 웨스팅하우스에 들어갈 때는 원자로랑 전기터빈 외에는 크게 수주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 프로젝트 한 기당, 지금 AP1000 한 기당 1,500억 수준, 2,000억 수준의 수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 10개를 다 가져와도 사실상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틱한 매출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나라 주도하에 지어지는 원전 속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고요. 그게 두산에너빌리티가 한 건당 2조에서 3조 수준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체코 원전이 아직도 계약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거 지금 금방 해결한다 했는데 금방 해결 안 되고 있거든요. 벌써 5월 말입니다. 좀 있으면 6월 들어가고요. EU에서는 한수원의 체코 원전 계약 심층 조사 전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층 조사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지금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 이거 잘못해서 심층 조사 들어가면 계속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층 조사해서 결론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EU의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 계약에 상관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수주를 하겠죠. 근데 지금 이게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아까 현금성 자산도 없고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 체코 원전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실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중에 거의 3분의 1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올해 수주가 안 되면 빵꾸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착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려감이 생기겠죠. 유럽에서의 한국 수주와 불과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기준으로 이제 수주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 EU와 미국의 또 대결 구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EU는 똘똘 뭉치려고 하고 트럼프는 계속 EU가 본인들을 약탈해 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도록 EU가 놔둘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점점 이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이 원전 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계속 정치적으로 엮이고 이 정세로 엮이면서 이 10년 동안의 프로젝트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장기 투자를 하기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UAE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에 대한 얘기는 2020년부터 나왔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한전이 프로젝트 수주 청신호가 나왔다는 이 기사가 5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얘기 안 나옵니다. 입찰 진행 5년 전에 진행했습니다. 아직도 사우디 원전, UAE 원전 추가할지 얘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대형 원전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 원전 아니야. 체코 원전 수주 못해도 미국의 소형 원전만 수주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소형 모듈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SMR 2조 수주 잭팟, 체코와 UAE도 잡나라는 기사가 2024년 5월에 나왔습니다. 2조 수주 잭팟 소식이 언제 나왔느냐? 뉴스케일 파워가 48조 원 규모의 SMR 수주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옴으로써 원자로와 전기 발생기, 튜브 등 설비를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때는 SMR 24기를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그냥 찌라시로 1년 동안 별 소식 없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번에 뉴스케일 파워, IR 때 또 뭐 유력한 수주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뉴스케일 파워는 계속 그렇게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아이다호주 프로젝트 날라갔고요. 저렇게 24기 납품하는 것도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프로젝트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왔고 지금 뭐 이 수주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아이다호주에 나갔던 6기 포함해서 12개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을 드라마틱하게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하고 있는 다른 이 SMR 기업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발주를 줘야 되는데 엑스에너지도 아직 멀었고요. 뉴스케일 파워도 당장 이제 수주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 오히려 7월 달에 NRC 규제가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MR을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나게 많이 지어서 연 20개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아직은 8개밖에 만들지 못하고 그거를 20개까지 늘린다라는 투자를 1조 가까이로 하겠다는 겁니다. 연 20개를 하더라도 다 수주를 해서 펑펑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매출 기준으로는 2조를 넘어가는 수준이겠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막 엄청나게 매출이 몇십 배 증가해가지고 올라가거나 영업이익이 갑자기 3조 가까이로 증가해서 올라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20개 펑펑 돌아가는 시기까지 언제가 걸릴 것 같습니까? 저거는 지금 이제 2027년, 8년은 되어야지 수주가 본격적으로 된 거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출에 인식되는 거는 2028년, 9년은 되어야지 인식이 될 거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년마다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바로 이 캐파를 신경 안 쓰고 생산량에 따라서 수주하는 양에 따라서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당장 수주를 받는다고 해도 실적을 드라마틱하게 늘릴 수 없다. 왜냐? 이미 공장 가동률이 70% 이상인데 지금 이 공장 가지고는 아무리 100% 이상 늘려봐야 실적이 그렇게 증가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그 캐파를 늘리는 것도 많은 돈이 필요하고 연 20개 저거 만든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뭐 2배, 3배의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한국에다가 저 생산 공장을 짓고 있지만 한국 생산 공장 외에 이제 과연 트럼프가 이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도록 놔둘 거냐. 지금 반도체고, 자동차고, 2차 전지고 모두 다 지금 다 집어 넣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 폰까지 생산 기반을 안으로 넣으라고 하고 있죠. 아이폰까지도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그걸 피해갈 수 있을까요? DTS라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 공장이 거기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이제 서비스 차원의 기업인 거고요. 생산 공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한국 시설 외에 지금 미국 시설을 또 한 번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조선들도 마찬가지 미국의 조선소를 활용하라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 많은 걸 수주해서 수출하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꿈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요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차입금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차입금 총액이 4조 규모로 지금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참 좋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차입금 의존도는 성장 때문에 들어가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아까 이 실적을 보셨듯이 단기간에 실적 개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 현금성 자산을 마구마구 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당분간 차입금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부채는 쌓일 겁니다. 그 고비가 이제 2026년, 2027년에 다가올 수 있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두산 경영진에서 뭔가 수를 쓸 텐데 그게 두산 밥켓의 블록딜이 될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유상증자가 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우리가 예상 못하는 그런 방법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상승은 좋습니다. 저도 이러한 큰 상승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아쉬운 분들도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주가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적정 가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높습니다. 아주 오버밸류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 가치를 모두 다 때려 박아도 사실상 이 주가가 형성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을 너무 이제 10만 원까지 바라보는 아주 그런 멀리 바라보는 영상 저는 신뢰도가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단기간에 올라갔던 주가는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인 이 상승에 대한 기한은 5월 말 혹은 6월 초 수준밖에 되지 않고 리밸런싱이 끝난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멈추고 이런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세라든지 외국인 투자자의 그동안 매수세가 매도로 바뀌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딱 한 가지 집중하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이 얼마인가, 그리고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확실하게 원자력 관련해서 계약하고 있는 게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저 트럼프에 대한 원자력 확대 성명,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주가, 단기간에 2배가 올라가는 이 주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것은 매도를 유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주가에 대한 급등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질을 이해시키는데 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